두 분 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남을 분들이야. 아, 맞아요. 예, 네. 한 획을 다 그으신 분들인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성격이 그게 안 돼. 에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성격. 그렇지. 예. 아유 그 성격. 소신 발언의 대명사 두 분을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해설의 레전드입니다. 신문선 선생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해설계에서 정말 비참하게 쫓겨난 분이시죠. 박문선 해설위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참하기까지 했나요?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박문성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형님 요즘 삶은 그래도 행복하시죠? 네, 뭐 그래도 네. 이것저것 하면서 아, 제 그래요? 채널도 있고 아, 요새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확실히 이제 좀 나아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뭐 월드컵 얘기를 가장 길게 하겠습니다만 월드컵 이야기 앞서서 요 얘기 잠깐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참여하는 네. 북한 여자 축구단이 네네. 한국에 왔어요. 왔어요. 예, 이거 왔어. 한국에 왔어. 네. 이게 지금 20일인가요? 네. 예, 수원 FC 위민하고 준결승을 치르지 않습니까? 요거 어떻게 보고들 계세요, 두 전문가님들은? 북한 축구가 여자는 뭐 세계 네. 최고 수준에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 팀 간의 경기를 하더라도 경기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다소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요? 이제 이 경기는 경기 외적인 것에 더 포커싱이 좀 이렇게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네. 남북 관계가 경색도 있는데 그렇죠. 워낙 이 경색.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 경기를 주목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태클은 하지 말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 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잠실에서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그 남북한 대표팀 간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여자 종목도 있었고 그런 남자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역사전 경기를 방송을 했었어요. 해설을 했었는데 그 당시 캐스터는 변웅전 씨였습니다. 네. 오락 그 방송의 아주 상징적인 캐스터였는데 그날 방송을 할 때 그 운동장 분위기를 스케치해서 멘트했던 것이 지금도 제 뇌리에는 남아 있거든요. 남과 북이 한 손을 잡고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았어요. 오. 근데 그날 입장권은 정말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와. 북한에 고향을 두신 이제 그 분들이 이상가족분들. 이 경기는 꼭 봐야 되겠다. 어휴, 예. 근데 운동장을 지금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선수들이 손을 잡고 돌았는데 계속해서 관중석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또 조국은 통일이다라는 이 연어가 나오니까 선수들이 당초 약속했던 건 다르게 운동장을 또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운동장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아유. 분들도 너무 계셨어. 그러니까 아름답다. 스포츠가 갖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계획이나 맞아. 또 시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에 관한 그렇습니다. 이벤트라고 저는 봐요. 이 뭐 축구가 뭐 단순 공놀이가 아니야. 네. 이건 뭐 외교로도 풀지 못하는 일을 음. 이 축구가 또 풀 수도 있는 거 옛날 아니겠습니까? 탁구도 그랬었잖아요. 탁구.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경기는 두 가지 시선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평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어떻게 이번에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보시는 게 있고 네. 축구계 내부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되게 재미난 경기예요. 이 경기가 수원 여자팀에는 지소연 선수가 있어요. 그 한국의 메시. 네, 제일 잘하는. 예. 거기 또 김혜리 선수라고 여자 대표팀 또 주장하고 이런 선수가 있어서 굉장히 잘한 팀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북한 축구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잘해요 축구를. 근데 북한에도 여자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가봐 잘 모르겠는데 여자 리그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료를 봤더니 좀 다르긴 해요. 우리가 있는 프로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좀 다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좀 4강에 올라온 거잖아요. 축구를 여자 축구가 굉장히 좀 잘하기 때문에 경기적으로도 재밌을 것 같긴 하는데 저는 제가 축구가 어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전 현장에 느꼈던 게 예전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이끌 때 네. 사실 베트남과 우리도 현대사에서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베트남 전쟁에 가서 돌아가셨었는데 네. 서로가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혹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뭔가 회의나 협상을 통해서 다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픔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중계하러 결승전 중계하러 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공항에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사진을 찍자 그러고 사실 우리가 좀 미안한 입장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베트남도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베트남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되게 자부심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뭔가 분출시키고 자부심이 많았죠. 뭐 미국하고 그런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베트남이 굉장히 강하다. 자기네들은 그동안 멋지게 뭐 살아왔다 이런 걸 분출시키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박항서라는 사람이 아이고. 와서 그거를 분출시키게 만들어서 그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저는 현장에서 네,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축구는 참 좋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힘이야.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스지키커 결승에 올라갔을 때
그 한국의 연예인 축구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좀 오픈 게임을 해달라고 제가 단장을 해서 갔었어요. 가서 게임을 하는데 베트남 팀은 20대 선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는 뭐 나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경기는 우리가 이제 가까스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베트남이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우승을 하고 시내에서 그 우승 세레머니들이 벌어지는데 네. 2002년 월드컵 그 열광의 한 3배로 받으면 됩니다. 진짜요? 3배요? 네, 3배.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오토바이에 3명, 4명, 5명까지 탑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베트남 국민들이 모두 자기네들이 우승한 거에 대한 자축을 하고 그 중심에는 박항서가 있었잖아요. 와, 박항서 네. 미친다. 박항서 감독이 사실은 베트남에 영향을 끼친 것은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해도 해소가 되지 못해요. 않은 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린 월남전에 그죠? 파병을 했던 그런 역사가 맞습니다.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주적 관계로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그런 지나간 역사에 대한 부분에 지울 건 지우고 덮을 건 덮고 박항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나 이것을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축구는 아니, 지금 좋았잖아요. 그렇게 또 가버리시네. 자, 그러면은 네. 월드컵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2일에 개막을 합니다. 이제 곧이네요. 이제 뭐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태극전사 최종 명단을 26인의 최종 명단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좀 일단 궁금합니다. 26인 명단 발표가 이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어우,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는 그래요? 네, 파격적인 명단은 없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대표팀에서 좀 보지 못했던 선수 중에는 이기혁 선수라고 이기혁. 네, 왼발을 쓰는 수비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금 강원에서 뛰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왼발을 쓰면서 수비수여서 왼쪽 윙백이나 중앙 수비수, 측면과 중앙이 다 됩니다. 근데 우리 기존의 선수 중에 일본에서 뛰고 있는 김주성 선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대체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기혁 선수가 그 전부터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명단이 딱 발표됐을 때 뭐 전혀 우리가 논의 안 했던 선수는 아니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파격적인 발탁은 아니었고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많이 썼던 선수들이 우리에게 익숙했던 선수들이 26명이 포함됐다가 총평인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빠진 게 이강인이요? 이강인이 아니고 이승우 선수. 이승우. 그거 저 들어가는지 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저만 궁금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 나왔을 때 한번 물어보셨죠. 네네. 지금 이제 대표팀 26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지금 최욱 씨도 축구를 좋아하고 좋아하죠. 매불쇼에 이제 축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네. 시선을 축구 전문가적 시각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축구 대표 선수들 월드컵 대표팀이 옛날엔 22명으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1개 포지션 곱하기 2를 하면 22명이죠. 네. 그러다 이제 골키퍼가 특수 포지션이니까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23명이었다가 23명. 26명으로 바뀌었죠. 지금 26명. 네, 그렇다면 이 26명을 포지션별로 안배를 하는 것은 눈여겨봐야 돼요. 저는 뭐 축구협회에서 제가 기술위원을 했었어요. 기술위원이라는 역할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거나 감독을 선발하는 그런 역할이죠. 네. 이제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 대표팀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표팀 명단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거기에 지금 한국은 공격수에 손흥민, 오영규, 조규성 세 선수를 뽑았고요. 네. 미드필더에는 10명을 뒀습니다. 양현준 선수부터 해서 앞서 얘기했던 이강인 선수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디펜스로 또 10명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편성을 한 거죠. 10명. 네. 그리고 골키퍼가 3명입니다. 수비수. 자, 골키퍼 3명. 네. 그러면 한국 대표팀이 3백 뭐 하도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3백. 그러면 3백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3-2-4-1 포메이션을 쓰면 그러면 2배수를 했을 경우에 3백을 하면 수비수는 6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 4명이면 이것도 미드필더로 본다면 4명에다가 그다음에 공격에 지금 4명을 놓게 되면 이 숫자상으로 보면 이 분배에서 어떻게 보면 분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것은 이승우 선수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네. 한국이 포메이션상으로 4-2-3-1을 쓰든 3-2-4-1을 쓰든 스트라이커는 1명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3명을 뒀는데 실제로 우리는 양쪽에 윙어들을 둡니다. 그럼 미드필더에서 보면 윙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성이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엄지성이나 배주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는 선수와 포지션 상에 놓고 세분화 시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수를
정말로 잘 뽑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일본 팀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공격수가 3명이었었죠. 네. 일본은 6명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가 우리가 10명이었는데 일본은 8명이었고 디펜스는 우리는 10명이었는데 일본은 9명을 했고 골키퍼는 역시 3명씩을 뽑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할 때 한국 대표팀이 32강 가고 그리고 16강과 8강을 가려면 최소한 32강을 가려면 우리가 골을 넣고 이겨야죠. 네. 수비는 어떻게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멤버상으로 포지션별로 안배된 것이 수비 지향적으로 선수를 지금 구성한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격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드필더 있는 선수를 예를 들어서 이재성이나 황희찬이나 이런 선수를 공격수로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네. 할 수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지금 그 선수들에 대한 그 구성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비 지향이라는 수비 지향적이고 그리고 부상 선수가 많아요. 자, 황인범 선수 3월달에 부상이 대퇴부위 다쳐가지고 계속 게임을 못 뛰다가 좀 나아가지고 또 경기 나왔다 발목 부상을 당해서 지금 페노르트에서는 이미 시즌 아웃됐다라고 에?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근데 왜 넣었어요? 감독은 믿는 게 있죠. 뭘? 혹시 그래도 에이, 혹시 뭐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선수들은 다 감독이 어. 과감하게 과감하게 제어를 가야 돼. 그래서 미련 지금 갖지 말고.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어깨가 탈구가 돼서 에? 자기는 월드컵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서 여기 지금 미드필드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가 기술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감독이 선수 선발을 하면 이 명단을 갖고 와서 논의를 해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겠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겠죠. 자, 포지션별로 안 뵀을 때 숫자가 맞냐? 그다음에 부상 선수 이거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선수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에 나와서 뛸 수 있는가? 그다음에 히든 카드로 뽑았던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선수가 실제로 오늘 경기 가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냐?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두 차례 또 평가전 하잖아요. 100이 넘는 팀들하고 마지막으로 비교해서 네네. 그때 그 선수를 뛰길 거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대표팀 명단이 확정될 때는 그런 세임이라는 것이 검토가 되고 걸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렇지. 대표 선수 선발할 때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선수 선발에 대한 얼마나 많은 탈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들만 뽑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표팀 평가하는 그 지금 선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질 않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과 그리고 실제로 경기에 대회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선수를 포지션별로 안배를 했을 때 숫자가 맞는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렇지. 걸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링이 안 된 거예요. 확실히 네. 대한축구협회가 좋아할 수 없겠죠.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그냥 객관적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네. 느낌, 운 이런 걸로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6인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1차 목표로 32강 진출을 얘기를 했어요. 32강 목표가 있었나 싶은데. 32강 목표요? 네, 그거 저희가 또 영상으로 잠깐 준비가 네. 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월드컵인데 저희는 1차 목표가 32강에 좋은 위치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위치로 가게 돼서 저희가 32강에 간다고 하면 팀의 사기 또 선수들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얘기는 감독 입에서 하는 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좋은 때는. 위치라잖아요. 좋은 위치. 좋은 위치 가면은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아니 나는 알아야지. 나는 아니 대중과 국민과 팬들은 몰라도 감독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먼저 이제 요 얘기 전에 아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중에 제가 약간의 네. 추가 설명을 좀 네네. 하겠습니다. 그 부상에 대한 얘기를 부상. 하셔서 어. 이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우려와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국내에 들어와서 그 서울의 훈련장인 구리 챔피언스파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미 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했다.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황인범 좋아. 이재성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이 볼을 충분히 찰 수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뽑은 거는 맞고요. 오케이. 이승우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전 이승우. 지난번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안 뽑힐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이유는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포지션의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선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뭐 배준호, 엄지성, 손흥민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황희찬이라든지 이강인, 이재성, 이동경을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너무 많다 경쟁자.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포지션은 지금 우리 대표팀의 포메이션상 수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드컵 무대에서 대한민국 아시아 팀은
지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도전하는 자리죠. 그렇죠. 도전하는 데는 공격수들도 수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이승우 선수가 월드컵과 같이 아주 강한 무대에서 수비력까지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게 고려가 됐고요. 아, 네. 세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독에게 사실 26명이 정권을 준 거잖아요. 네. 책임지면 돼요. 네. 그 권한을 그러니까 선수 선발의 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건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갖고 책임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거 지금 32강에 대해서는 32강. 저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꼴대 옮기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명 감독이 이번 목표가 32강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32강 하면 성공한 게 되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래서 꼴대 옮기기 이런 건데 와. 원래는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 8강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아이도 8강은 가야잖아. 8강,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오더니 지금 직전이 되니까 32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부담감이 있었겠죠. 지금 분위기 알고 있는 거죠. 아, 자기도? 만약에 8강 혹은 16강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걸 못 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더 많은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니, 네. 32강이 목표다라고 말하면 너무 쪽팔리지 않나? 쪽팔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되게 스스로도 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박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요. 아, 견해차 있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는 아, 이승우. 아까 포지션에 안배 얘기했잖아요. 네. 포지션에 안배를 하면 지금 미드필더에 8명 있었잖아요. 그럼 이승우 선수가 전북팀에서 뛰는 것은 윙으로 뛰거나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앙 쪽에 서 있는 어택킹 미드필더로 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승우 선수를 그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미드필더 10명이 더 너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일본은 지금 미드필더가 8명이고 우린 10명이라고 제가 일부러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드필더도 측면 쪽에서는 미드필더가 있고 어택킹 미드필더가 있고 또 디펜스형 미드필더가 있어요. 근데 이승우는 공격 성향의 미드필더로 쓴다면 윙어나 그렇지만 어택킹 미드필더로 쓴다라면 지금 이 10명의 인원 속에서 이것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승우 선수는 저는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26명 중에서 6명이었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국내의 그 리그의 수준과 월드컵이나 또 바르셀로나의 수준하고 전혀 다르죠. 이승우 선수는 지난 2010년 월드컵도 이미 대표팀으로 갔던 경험이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 축구에 대한 재능과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파이팅 스피릿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승우는 굉장히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강한 근성 있는 선수예요. 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까 수비를 할 때 상대를 싸나와 싸납다 조롱해. 그랬죠. 싸나와 싸놓고 아주 사람을 아주 열받게 해. 이승우 때문에 맨날 사고가 나요. 사고나. 걷어차고 걷어차고 그리고 조롱하고. 뭐 태클 들어가고 그래서 이승우 선수에 대한 그 활용도는 지금 여기 특정 선수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미드필더에 들어가 있는 선수 그다음에 디펜스에서 한 선수 정도만 움직인다면 이승우 선수는 전체 26명 엔트리 중에서 그거는 두 자리 그러니까 미드필더 그다음에 공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저는 봐요. 그거는 뭐 결과가 말하겠죠. 네, 이승우 그렇죠. 선수가 뽑히진 않았고 근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수를 선발할 때 정량적 시각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K리그에 예를 들어서 우수 선수에 대해서 꿈을 준다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호재 선수도 K리그에서 지금 7골을 넣고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 꿈을 준다면 이호재 선수도 지금 미디어에서는 그냥 덮어버리는데요. 공격수에 지금 지금 스트라이커로 손흥민, 오영규, 조규성이 있는데 이호재 선수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까 일본은 공격수가 6명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3명을 뽑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포나 그다음에 배분에 대한 것이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회가 끝나면 거기에 책임을 지면 결과 되겠죠. 나오겠죠. 네, 근데 앞서 이제 32강 얘기를 했잖아요. 자, 감독이 인터뷰를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술보다 전략이 더 중요해요. 네. 전략에서 목표와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기업의 CEO는 내가 경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매출에 내가 목표를 두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구조 조정을 해서 팀의 재정 건전성을 건전하게 하겠다. 뭐 이런 CEO로서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방향성 있어야죠. 네, 축구 감독인 이제 우리 지금 홍 감독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팀 감독 맡았을 때 그때 16강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쓱 하더니 지금 월드컵 다가오니까 32강을 얘기해요. 아, 이건 그죠?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32강이라고 그러면 지난 월드컵까지 출전 국수가 작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늘어나가지고 32개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축구 팬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신에 대한 거. 아까 얘기 중에서 팀의 사기를 하고 선수의 사기 얘기를 하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네. 팀의 사기와 선수의 사기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홍명보. 그렇죠. 또 하나 있죠. 투톱이니까.
아, 투톱이에요? 네. 홍명보 말고 또 누구시죠? 정몽규가 있잖아요. 아, 정말 정말 이따가 있죠. 좀 얘기하려고 네.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홍명보의 축구 철학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방향성은. 있죠. 네. 네. 실점은 줄이고 득점은 늘리는 것. 이거는 정말 그 아주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아, 이게 철학이다 이거죠. 철학입니다. 야, 실점은 줄이고 득점은 늘려. 그럼 선수들. 그렇지. 맞다. 실점 줄여야지. 바로 또 현실화 시키죠. 아 근데 득점을 못 하잖아요. 득점은 하라고 했어. 홍명보가. 그랬어? 하라고 했어 이번에. 아, 특별 이번에는 지시로. 특별히. 네. 근데 지금 되게 날카로운 네.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명단을 놓고 보면 이게 정말 거의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유럽파. 우리가 월드컵 도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화려한 멤버를 가진 적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건 역대 최고예요, 진짜로. 네, 최다죠. 그건 굉장히 많은 최고의 멤버들을 좀 갖고 있는 너무 건데. 좋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네, 잡아야지. 기회를 때려 넣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골 결정력. 기회가 왔을 때 때려 넣는 건 그렇지. 개인의 문제죠. 네. 기회가 왔을 때 때려 넣으면 슈팅 잘했다 못했다 그렇죠. 개인의 문제예요. 예. 근데 기회를 만드는 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건 이제 그 감독이죠. 감독이죠. 예. 전술과 약속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줄게. 그럼 네가 와서 때려. 그죠? 지금 우리 대표팀 몇몇은 기회가만 주어지면 때려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아, 그건 네. 많아. 근데 왜 답답하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골을 못 넣어? 기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참 골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그놈의 쓰리백, 그놈의 라볼피아나 자꾸 얘기하면서 전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술적으로만 조금만 더 완성도만 끌어올리면 우린 정말 잘할 수 있는 멤버입니다. 그건 확실하군요. 전술적인 멤버를 네.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멤버가 좋구나. 아. 선수들 진짜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예전처럼 뭐 기가 중리 뭐하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번에는 선수 차원에서는. 선수들에게 직접 들은 건데 그 박지성 때부터 시작됐대요. 어떤 게 시작됐냐면 상대가 예전에는 막 98 프랑스 월드컵 때 네덜란드랑 붙으면 오베르마스, 그건 막 길고 가지고. 나비즈 네. 막 이런 선수들 클루이베르트가 있으면 우리 선수들이 주눅 드는 거예요. 네. 관중도 주눅 들었어. 야, 네. 저렇게 뛰어난 선수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막 네.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주눅 드는 거죠. 네. 근데 박성 이후부터 어떤 현상이 우리 대표팀에 빚어졌냐면 만약에 뭐 잉글랜드랑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루니 그 우리 주성 형이랑 뛰는 애잖아. 같이 뛰잖아. 우리 형이랑 같이 있는 친구라. 그렇지. 프리미어리그에 같이 나 뛰는 거 많이 봤어. 네. 우리 형이 옆에 있다는 느낌이 되게 든든하고 그렇게 주눅 드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손흥이 득점왕이야. 이게 우리가 그냥 팬들이 얘기하는 손흥민 보유국이라고 하는 게 네.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신감이자 그렇지. 얼마나 큰 이게 딱 안정감을 주는데요. 득점왕.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구성 자체는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할지만 제발 잘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손흥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자, 손흥민에 대한 활용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지금 박 의원이 얘기했던 거 첨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유로파 선수들이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유로파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술을 맞춤형으로 하면 쉬운 거예요. 원래 클럽에 사고 있는 역할. 네. 근데 지금 유럽에 있는 클럽들이 세계적인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네. 엊그저께 제가 잉글랜드의 그 FA컵 결승전을 제 유튜브로 입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 경기의 속도라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요. 아. 또 슈팅 숫자도 많고.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축구는 네. 한국 대표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다가 한국에 오면 전술이 옛날 버전이네. 그러니까 선수가 때려 넣는 건 중요한데 때려 넣으려면 경기를 11명이 하는데 그 신 버전의 전술에 지금 익숙해 있는 선수들 입에서 인터뷰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쓰리백에 팀에서 잘 안 하는데요. 불편한데요. 맞아. 그거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맞아.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력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적으로도 사이콜로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선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상으로는 이제 축구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다 공통점이 멤버상으로는 사상 최고인데 네. 근데 이 멤버를 갖고 그러면 상대 팀들과 효율적으로 경기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월드컵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계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는 뭐 박연도 해설을 했지만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상업적 가치 때문에 긍정적으로 뭐 올 몇 승에 붐업을 시켜야죠. 붐업시켜도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저처럼 축구의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면 거꾸로 묻고 싶죠. 정말로 그럴까?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어쨌든 이번에 붐업을 시켜야 되거든. 돈을 많이 썼으니까 네. 중계 네. 방송사는 그러니까 다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체육 프로니까 네. 체육 씨가 진행하는 프로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축구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 축구 전문가들이 미디어에서 날카로운 기사를 쓰고 그런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네. 국민들의 시선은 너무 냉철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네. 이번에 그 중계는 JTBC가 사가지고 KBS. 이제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다른 방송사는 이제 결렬되고 KBS한테만 팔렸죠. 네, 원래 사실은 마지막 협상이 한 140억이었다고 하니까 사실 나머지 MBC나 SBS 입장에서도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걸 왜안 월드컵을 썼어요? 따지면. 네.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오갔겠죠. 음. 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감정적인 것도 좀 있었다고 아, 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상파가 하는 거를 JTBC가 사가지고 이게 서로가 이제 막 이렇게 오가다가 그래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지상파 입장에서도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이 방송국당 350억 줬어요. 그러면 사실 140억까지 네네. 낮춰졌으면 오, 큰 싸네. 돈이 아닌데 네. 그게 딜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 갈라지니까. 그 이제 중계권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이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었어요. 네. 지금 얘기했듯이 150억, 140억. 그런데 예를 들어서 SBS라든가 네. MBC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돈을 지불하는 건 괜찮은데 과거 같으면 월드컵 되면 광고주들이 광고에 들어오잖아요. 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IBC 국제방송센터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또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무 시기를 놓쳐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중계방송이 끝나고 나면 아. 지금 JTBC의 중계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 플러스 지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컴 매출에 대한 걸 계산하면 최소한 100억 이상이 결손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그 매경 TV에 갔다가 인터뷰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는 여기 저 방송국의 저 임원인데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입니까? 그랬더니 중계권 100억에 지금 딜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MBC 쪽에 SBS 측에 제안했던 것을 다운을 시켜서 제안을 이제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축구 중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니까 자 그러면 IBC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해설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구체적인 그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지만 100억이면 이거 사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서 수입에 대한 것과 지출에 대한 걸 정확히 한번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SBS나 MBC보다는 좀 가격이 다운돼서 지금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중계권의 문제가 아니라 출장을 보내면 해설자도 보내죠. 엔지니어도 보내죠. IBC에 또 상주하는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월드컵 축구 중계는 중계석에 캐스터와 커멘테이터도 들어가는데 입장권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이 사용료 뭐 이런 것들도 돈이 엄청나게 지불이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비용 그 지출로 잡았을 때는 이거는 MBC나 SBS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KBS는 왜 하느냐? KBS는 다르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이죠. 네. 공영방송이니까 거기는 책임을 지고 한 것이고 그래서 SBS와 그다음에 MBC는 거기는 그 협상을 했던 팀이 누구였냐면 스포츠국에 있는 담당 PD들이 하지 않고 경영 담당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채널에서 다양한 해설자들, 캐스터들이 중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그렇죠. 놓친 건데 맞아요. 어찌됐든 지금 축구 자체가 대한민국 축구는 상업적 가치가 추락을 한 거죠. 브랜드 자체가 대한축구협회 그런 불량품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축구협회 얘기를 또 해야 돼 이래서. 이게 다 대한축구협회 때문이야. 그 돌고 돌아 결국 대한축구협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이재명 정부가요. 오. 그 비상식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축구협회 문제가 포함이 됐어. 맞아요. 회장의 장기 연임 문제 그리고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논란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60개 정상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축구협회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160개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그동안 일을 잘 못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가 아니고요. 네. 이건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메시지와 맞아. 연결됐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죠. 뭐냐? 네. 공정해 정의로웠어 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청와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건 경기력이 안 좋아서가 출발이 아니었죠. 아니야. 홍명보 감독이 전술이 안 좋으니까 선임 과정에서 우리가 비판했던 게 아니죠. 아니죠. 내가 기억하시겠지만 네. 왜 밤에 11시에 집 앞에 빵집을 찾아갔는데 그렇지. 그게 왜 면접이죠? 왜 공정하죠? 그건 혹시 편파 아닌가? 이렇게 한쪽에 혜택 특혜가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게 우리 사회의 공정이나 정의에 연결됐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도 그 딱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월드컵에서 얼마 이런 건 아닙니다. 관심사가 아니죠. 네. 협회의 운영, 감독의 선임 과정 네. 이런 게 얼마나 올바랐는지 정의로운지 공정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메시지 딱 듣고 약간 그래도 기대감.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상식과 불공정에 대한 사례는 이미 문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나온 27개의 비위가 네. 그건 벌써 증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법원에서 이미 또 판결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원고인 대한축구협회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불공정하게 선임된 감독과 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인 정몽규 회장이 그
법원에 또 기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항소를 했어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스포츠인가? 스포츠는 룰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지혜법권이고 그렇지. 딴 나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함의를 모아서 네. 그죠? 그것이 정치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자 또 경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그 많은 정상화시켜야 될 그 아이템 중에서 축구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축구라는 그 종목 자체가 대한축구협회라는 자체가 불공정의 상징이 된 거예요. 상징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방향성에 대해서도 네.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도 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렇게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네.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졌다니까. 그게 맞아요.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월드컵일 때 하나가 되는 경험이 이게 얼마나 짜릿한 경험입니까? 과거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속상합니다. 2002 월드컵 때도 제가 속상해. 유럽에 중계 갔을 때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만나자고 해서 급히제가 들어왔었어요. 히딩크를 경질해야 되느냐. 체코한테 5대0으로 졌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한국은 하루하루 1포인트씩 높여가고 있고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히딩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지금 한국 대표팀이 참패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선수들에 대한 미디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늘 캐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에게 연락을 해서 정보를 달라고 해도 히딩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바꾸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반대예요. 축구가 잘 되려면 선수도 물론 우수한 선수들 구성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축구는 가장 넓은 운동량에서 팀 스포츠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도자와 선수와의 신뢰, 선수와 선수 간의 신뢰, 그리고 축구협회와 또 선수와의 어떤 신뢰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그거는 모래알이 축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축구에 전담하고 있는 행정가들 그리고 또 지금 대표팀의 구성원들이 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날카롭게 맞습니다. 보고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협회가 항소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회는 어떤 문제가 빚어졌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선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소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 안에 있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죠. 네. 뭐 항소라는 게 잘못된 결정은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보도자료 하나 던져서 항소를 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 축구를 2년 동안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에요. 정말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월드컵을 코앞에 뒀는데 이렇게 차갑게 우리가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축복받지 못한 월드컵이라고. 우리 우리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선수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을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저는 리더는 회장은 그동안 이 생태계를 책임졌던 축구협회라면 고개를 숙였어야죠. 고개 숙여. 2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판을 만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위해서 한 번만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우리 선수들 나가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월드컵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지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 항소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나와서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 법원까지도 이렇게 판정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더 전 심각하게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축구협회 이사회를 이제 긴급 소집했어요. 항소 이것을 보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대한체육회 이사도 했고 국민생활체육회 이사도 했어요. 그리고 두 단체가 통합할 때 통합 통치위원으로도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축구협회 이사도 물론 했죠. 네. 저 같았으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회장님 사과하세요. 국민들에게. 두 번째 항소하신다고요? 그러면 항소 재판 끝날 때까지 회장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사진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직업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축구를 한 교수 출신도 있고 또 축구를 한 후배 또 이사들도 있어요. 자, 지금 축구협회의 매출이 떨어지고 축구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면 축구인 모두의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몽계장의 12년 세 번에 4, 그러니까 4년의 임기니까 12년을 지나고 1년에 13년이 됐거든요. 13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장을 하면서 축구협회의 마케팅 능력이나 사업 구조에 지금 이것을 시장을 확대하지는 못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항소요. 우리 시간 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래도 이 정도 제가 아까 권했듯이 회장님 회장직을 그러면 항소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 손을 놓으십시오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축구를 사랑한다면 해야지. 정몽기 회장이 축구협에 돈을 내놨습니까? 2천만 원 냈습니다. 2천만 사제, 냈어요? 사제. 그럼 나도 그리고 할까? 1천만 원에 축구문화재단에 돈을 낸 게 고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근데 그럼 지금 정몽기 회장이 크리스만에게
위약금 물어준 것만 해도 약 뭐 100억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축구의 주인인 축구인 이사들이 축구협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한마디를 할까요? 못해. 왜 못해? 근데 왜 못할까요? 왜 못하는 거예요? 카르텔에 아. 4개가 있죠. 뭘까요? 아. 27가지 비위 사실에서 하나가 뭐냐면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됐던 돈이 무려 26억, 27억이 나갔다고 그게 감사 결과 발표된 겁니다. 아. 거기에 이사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름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방송 해설자도 받았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들 나눠 가졌어요. 예? 아. 그렇게 해서 나눠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돈이야. 자 문제가 돼서 나중에 되니까 정몽규는 커튼 뒤에 숨고 와. 다 나갔어요. 다 부회장 사표내고 축구인 나왔던 뭐 월드컵 나갔던 스타들인데도 다 안 했죠. 그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 돈이 이것이 나중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검은 돈으로 생각을 못했겠죠. 그때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되면 야 책임은 니들이죠. 그리고 숨어요. 한국 축구는 다 되풀이되고 죽고. 있어. 그거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월드컵은 사실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과거 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지금 월드컵 역사를 보면 점으로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투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한민국 축구는 그 점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역사가 될 텐데 2026년 이 북중미 월드컵은 성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금 눈에는 너희들 불공정하잖아. 그렇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금 감독이 됐잖아. 그럼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정몽규 넌 뭐 하는 거야? 뭐야? 에 대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 말씀 들으니까 더 열받네. 축구로 사랑받았던 사람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죽어감에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지금 분노를 하시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유, 댓글을 보니까 기대감이 다들 하나도 없나 봐. 아니야 그래도 네. 일단은 그 월드컵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그럴까요? 으쌰으쌰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월드컵은 또 즐기고 싶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승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적은 안 하나요? 우리 걱정 그만해 이제. 그리고 그 항상 월드컵 때마다 슈퍼스타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슈퍼스타 누구로 보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우승팀을 얘기한다면 스페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요? 월드컵이 미국이 80경기를 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경기 수가 작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파이널 게임을 가르는 주 경기는 미국에서 한다고 보겠죠. 네. 그럼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가 될까? 기후가 되죠. 네. 94년 미국 월드컵 때 정말로 더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5분 지나면 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작전 시간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 펑 네네. 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체력 소모가 적은 축구라는 팀이 유리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요? 아니야 미국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스페인하고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 저도 스페인입니다. 프랑스하고 프랑스. 그리고 남미의 기술적인 축구로 그 체력적인 소모를 적게 하는 아르헨티나를 저는 꼽아요. 아르헨티나. 요 팀. 아르헨티나. 네, 그리고 주요 선수들은 우리 박명수 스타 한 명은 얘기하셔야죠. 한 명. 스타요? 한 명 가야죠. 제가 얘기할까요? 이거? 그럼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월드컵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는 4개입니다. 네. 스페인, 스페인. 프랑스, 프랑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와, 아르헨티나도 여기 들어가네. 네, 메시의 파이널이 될 텐데. 와, 이번에 메시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메시는 진짜 정말 전설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 메시는. 근데 웃긴 게 메시 지난번 대단하다. 카타르 때도 네.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아, 맞아. 또 나옵니다. 대단해요. 메시는 대단한 선수. 대단한 선수. 오늘도 골 넣고 오늘도 진짜 어시스트. 난 눈물 지금도 납니다. 안 돼. 메시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진짜. 되는데 뭐 이 중에서 누가 메시는- 우승할지는 뭐 사실 거의 뭐 할 텐데 네. 스페인 저도 사실 스페인과 잉글랜드 정도 네. 둘 왔다 갔다 스페인. 뽑는데 야말. 스페인의 야말이 야말. 정말 야말. 야말은요. 야말 미쳐. 지금 18살이에요. 18살. 오, 진짜 어리네요. 근데 완전히 갖고 놀아. 야말.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랑 붙을 때를 엘 클라시코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부닥쳐요. 그렇습니다. 그럼 야말이 18살 야말이 볼을 몰고 가면 그 세계 최고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3-4명이 에워싸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4명은 갑자기 딱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야말이 거기서 슬로모로 쫙 와, 빠져나가는 듯한 야말.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거는 축구가 아니라 그냥 미학입니다.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그래서 야말. 축구를 저희 세계적인 명장인 봉준호 감독님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야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말을 보고 있으면 나의 모든 미적 감각이 다 떠오른다. 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진짜로? 야말은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선수. 야말이구나. 마치 10대 때 월드컵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보였던 펠레. 그 나이 어렸던 펠레가 브라질을 우승시켰던 한번 야말의 그런 시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야말이 그래서 어디 나라예요? 스페인이요. 스페인. 지금 여태 야말 잘해. 그래서 이게 야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 메시 얘기했잖아요. 네. 메시.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시대에게 아이, 바통을 연결시켜주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아니 나쁜 건 아니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20년을 풍미했던 메시가 네. 이제 나의 시대는 너의 시대로 간다. 아. 라고 하는 걸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야말은 정말 위대한 선수. 야말의 시대 오는군요. 야말은 그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있는 어항에 네.
그 물들이 저 고기들이 유연하게 빠져나가듯이 그런 유형의 선수예요. 과거에 마라도나 탕탕했죠. 두꺼웠죠. 두꺼워. 힘이 있었죠. 아까 너무 얘기했던 두꺼워. 펠레는 정말 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근데 야말은 그걸 다 병합해가지고 그 어떤 흐름에 눈이 뭐 옛날에 펠레가 8개다 6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눈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와, 야말은. 야말. 드리블을 하면 어떤 때는 빠를 땐 자연스럽게 빠르고 네. 그리고 또 돌아서거나 할 때는 유연성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축구의 트렌드를 만드는 와. 선수예요. 그러니까 와, 대박이네. 축구가 계속 진화해가고 있잖아요. 와. 진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야말 선수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야말. 잉글랜드라든가 뭐 이런 쪽은 좀 조직적인 게 굉장히 또 강조를 하는 이제 그런 팀 칼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한 그 당부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는 정부의 것이 아니죠. 현대 집안의 것도 아니고요. 예, 아니죠. 자, 한국 대표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축구의 배행정 문제, 네. 그다음에 감독 선임 문제로 선수들과의 어떤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건 다 누구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지기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그런 사람 자칫 잘못하면 투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네. 똑같아지는 거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 축구에 어떻게 보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좀 도약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갖는 기회로 우리 모두가 네. 목소리를 모으면 어떨까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또 코너 출연자분들이 지금 1시간씩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말. 야말 스페인. 야말. 네. 네. 하지만 메시의 발톱에도 안 돼. 그래요? 메시는 그냥 저는 넘사야. 프랑스 음바페 좋아해요. 음바페. 음바페도 뭐 잘하잖아요. 제법이지. 제법이지. 근데 제가 잘한다고 막 그러거나 우승한다고 그러면은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댓글에도 야말 이렇게 끝나나? 야말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나? 하는 죄송합니다, 댓글 야말. 달렸습니다. 아니, 근데 나도 고맙습니다. 따라갔으니까. 네. 네.